일주일에 3번, 2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제가 60대고요. 나머지 분들이 다 7, 80대예요. 힘이 들어 못하겠다 하면서도 또다시 집을 나섭니다. 안 맞게 다 했어 내가. 안 맞게? 다 돌렸어. 안 맞은 가져가고 비용은 두 개만 했어. 추적추적 비도 오는데 플랜카드까지 챙겨 넣은 것은 인근 대로변. 홍내동 35층 임대주택 취소하라! 성내동 임대주택 결사 반대! 답변하라! 한편에서는 격렬하게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또 한편에서는 임대아파트를 견디느라 화가 납니다. 아파트 사면은 되게 못 산다는 인식 있잖아요. 집까지 이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도 1년에 한 두세 명씩 나와. 베란다 문 열고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어. 임대아파트,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국민임대주택. (6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음정희 씨는 집 근처 초등학교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학교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니는 학생들, 이제 학부모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요 주변에 그냥 일반 아파트 있고 임대 아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애들이 입학하는 거를 좀 저지를 한다던가 그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컸던 거죠. 또 유치원도 또 그게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엄마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받지 말아라 이런 소리도 막 들려온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었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엔 일반 분양 아파트와 국민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습니다. 음정희 씨가 사는 곳은 기역학교에서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음정희 씨는 기역학교 말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미음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결국은 저쪽 학교로 가신 거예요? 네. 저쪽 학교. 네네. 저쪽 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저기는 그러니까 거의 임대 아파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네요. 행여 아이가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엄마들. 실제 학교에선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싸움같이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길래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거기 가담한 건 아니었는데 쟤는 어떤 애들이 엄마들이 임대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굉장히 진짜 큰 충격이었죠. 뭐 경찰이 온다던가 이런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그 엄마들이 그 피해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가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임대아파트의 문제가 그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조선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인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생활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걸 더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임대아파트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해서 이사 가시는 학부모도 봤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임대 아파트 말고 임대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은 딱히 이렇게 아파트처럼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임대 주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러 또 전셋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이 집이 큰 힘이 되셨죠. 저희는 수중에 그냥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보증금 2천 넣으면은 2천에 한 13만 원 정도 주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식구들 이렇게 약간 돈 해가지고 보증금 넣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빚 있는 거 갚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빚 없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여기 와서 나름 되게 좋았거든요. 전세 뭐 2천, 3천에 살고 계신 분들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집값 올려달라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이쪽으로 이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아, 임대아파트는 좀 어쩌면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또 돈을 금세 벌어서 이렇게 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중장년층에서 생활할 때 자녀를 교육하고 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아시면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때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 사이를 구분하는 철조망이나 담이 설치되기도 했죠. 집이 성공과 부의 척도가 돼버린 현실. 임대주택은 그 속에서 외딴 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89년 무렵입니다. 당시 주택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죠. 주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정권 안정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주택 200만 호 건설. 그 한 축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130만 호 정도. 전체 주택수의 6.8% 정도로 OECD 평균 8%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직접 건설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 집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를 얻어서 임대하는 전세임대로 나뉘고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공건설임대의 경우 시세의 30%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에서부터 국민임대, 5년, 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시려면 이제 그 정부가 그 얘기하는 소득 수준에 이제 적합해야 되는데요.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이에요. 1인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3인 기준, 3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평균 소득의 50, 평균 소득의 70, 80, 100 이렇게 이제 좀 정해져 있고요. 평균 소득이 50이라고 하면 이제 영구임대주택하고 다가구 매입, 그다음에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입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 250만 원 정도 이하셔야 되고요. 이제 평균 소득이 70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그 정도 이제 350만 원 월 소득,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는 이 평균 소득의 80% 수준이니까 그거는 한 4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초년생이 이제 400만 원 이러면 많죠.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제 3인 기준이라는 거죠. 집값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주택.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주택의 품질입니다. 정화조의 오물이 역류하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등 심각한 부실 공사로 문제가 된 한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공에서 지은 임대주택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도 거기서 공놀이하고 뛰어놀아요. 뭐 차가 진짜 갑자기 확 지나갈 때도 있고, 근데 보면은 너무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애를 붙잡고 계속 놀 순 없잖아요. 노는 거 계속 지켜보면서 애시당초 이런 어떤 안전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었으면 하다못해 그 펜스 하나만 쳐놔도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쫙 얼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안에서
나가고 싶어도 문을 못 열어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얼음을 깨고 그리고 나갔었어요. 그게 한 2-3번 정도 가장 이번 겨울 추웠잖아요 1월달에. 그 추웠을 때 그때 얼어가지고 나 그때 밖에 못 나오고 집에 갇혀 있었다니까. 또 온수 분배기가 깨져 온수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춥게 살고도 난방비가 뭐 15만 원, 사실 저희 2월 달에도 25만 원 나왔으니까. 제가 12월 말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더 있어요. 1월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추가해서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34만 9,540원이에요. 12만 원 이상 나왔는데 아기가 열이 많아서 조금 더우면 열꽃이 펴서 제가 22도 이상으로 올린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근데도 12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한 또 다른 불만. 이게 뭔가 싶으시죠? 사실 이 아파트 바로 앞엔 축사가 있습니다. 소똥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 아파트였으면 이 축사를 그냥 두고 건설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뭐 보상금을 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자리를 축사를 없애서 이제 건축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겨울에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부터 여기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한겨울에 입주를 한 사람들도 이 아파트 이쪽 동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소똥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따뜻했을 때도 계속 소똥 냄새 여기 전체가 다 계속 났었거든요. 따뜻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들어왔는데 막상 이곳에서 느낀 건 집 없는 서름입니다. 그렇게 춥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면은 되게 못 산다는 인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집까지 이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좀 많이 화가 나요. 사실 요즘 잘 지어진 임대 아파트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하자 문제가 임대 아파트의 이미지를 추락시켜온 것도 사실이죠. 제일 하자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창호, 그 다음에 바닥재, 그 다음에 그 전용 면적 안에 있는 가구,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리고 미장, 벽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놓은 이제 미장, 그런 부분들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결로, 누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하자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발생한 하자를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빨리 치유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걸 빨리 치유를 안 해주는 거죠.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어느 지역을 가도 평면도 동일하고 쓰는 자재도 다 똑같고 뭐 납품 업체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약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노력들을 안 하고 월가 절감을 해야 임대료를 맞출 수 있고 임대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이나 평면 개발, 그다음에 이제 쓰는 자재들 이런 것들이 일부 기업은 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뒤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취준생 김영범 씨. 요즘 짬이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다닙니다. 이게 1억이에요. 이게 전세 1억. 그게 평수는 한 18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용으로요? 전용으로. 영범 씨는 얼마 전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전셋집을 구해오면 기관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입주자는 일정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초반에 몇 평까지예요? 60제곱미터. 맞네, 회장님 딱 알고 계시네.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안 돼요. 네. 네.
아깝네요. 마음에 딱 드는 집인데 집 크기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규정상 60제곱미터 이상의 집은 안 된다네요. 이거보다 더 작았어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죠. 2평 정도가. 이게 지금 21평이에요. 그럼 한 19평 정도까지? 18평, 368, 18평. 아, 16평까지만 된다? 돈은 넉넉한데 왜 또 그렇게 면적을 줄여놨을까? 그러게요. 진짜 그러네요. 문제가 딱 나오네. 면적을 넓혀놓으면 이걸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면적에 걸리고 대출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게 계약가 끝났을 때 바로 그 입금을 시켜줘야 되네요. 이거 주인들이 그거에 되겠어요. 그걸 맞추기가 좀 힘든가 보죠. 그런 것도 지금 마음에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딴 데를 또 알아봐야죠. 많이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러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긴 했는데 좀 힘든 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청년이 혜택을 보고 이런 면에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보세요. 많아요. 제도는 좋은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조금 더 발전이 되려면 그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주거비 지원을 받아서 다른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입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달 전 강동구청 인근에서 청년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결사 반대! 임대주택 몰아지면 성내동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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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성내동 역세권에 임대주택 990가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3천에서 1억 5천에 몇십만 원, 12만 원부터 몇십만 원. 그 청년들을 위한 겁니까? 청년들은 우리 좀 개살고! 청년들은 우리 자식입니다. 그 보증금을 우리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맞습니다. 그 청년들 이 보증금을 있겠습니까? 그 보증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8년간만 임대하고. 주민들은 이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기사들이 청년 반대하는 걸로 내보내가지고 막 댓글이 뭐 마귀 할멈들이 뭐 어쩐다고 뭐 별소리 다 해요. 청년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부모들이 또 빚내서 해줘야지. 청년들이 어디서 빚을 내요? 보증금도 뭐 저리로 뭐 해준다라는데 그거 다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요새 청년들 부모가 안 도와주면 못 살잖아요. 시행자 임대료 제일 싼 게 여봐요. 3,950만 원에서 38만 원. 싼 거는 제일 싼 건 7,116만 원에서 12만 원.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 청년들이 7천만 원이 어딨어. 이렇게 책정한 거를 젊은이들한테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를 임대해 생활하고 있는데요. 새로 지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기존 주택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그거만 동네 자체가 안 나도 돈이 없어서 지금 이분이 여기 새 사시는 거야, 전세로. 못 내주고 있잖아. 못 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실 이제 방이 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사극세도 안 나가. 사극세도 안 나가잖아. 제 아주머니는 얼마야? 방 2개짜리 얼마에 월세 나와 있어? 뭐 그냥 저 500에 500에 35만 원. 그렇지. 30 안 나가면 30도 받고 25도 받고 5만 원인데 안 나가죠? 비어 있죠? 안 나가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요렇게 돼 있는데 35층을 뒤져봐. 우리는 땅바닥에 붙어앉아가지고 평생을 거미하잖아. 그게 제일 문제잖아. 나는. 우리 동네가 같이 발전이 균형 발전이 돼야지. 어떻게 여기만 달랑 우리는 2층 집에 사는데 앞에 35층. 임대주택이 들어설
자동차 공업사 부지는 이미 철거를 한 상태. 서울시는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사업비 일체를 민간업체가 대는 대신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건물을 3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줬고 8년 후 일반 분양도 약속했죠. 주민들은 주택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사 측에서는 청년 임대 아파트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피력하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임대차는 어디도 안 들어가요. 이 주차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에요. 대학교의 기숙사도 지금 현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 이내예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숙사가 학생 수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기숙사가. 자, 그러면 그 8년 안에 자, 대학교 기숙사도 더 지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또 수용 능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 문제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완화가 됩니다. 어느 적정 시점에서 아, 요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 정책이 끝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라고 한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년이라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 져가지고 한 20년 동안 임대한 다음에 20년 후에 일반 분양 전환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돈 묶여놓고 20년 뒤에 말이 안 되잖아,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할까요? 지금 사회 문제가 바뀐 거죠. 사회 문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의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변에 사는 이 거주자들은 상당히 서울시는 나는 뭐지?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격자인데 나는 모른 척하고 나는 뭐 이거 규제 풀어달라니까 용도 변경도 안 해주면서 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은 특이한 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돈도 또 이제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돈을 주는 것보다 민간업자와 사실 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줘서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10층짜리를 지금 35층인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20층짜리가 35층으로 해줄게 라는 게 특혜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짓거나 이런 거 이제 다 혜택을 보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나는 저층에 3, 4년 동안 아무런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는 8년 지나면 집값도 오를 거고,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최근에 이제 청년 역세권 2030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민간 시장에 치우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지하철 역세권에 지어질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8년 후 일반 분양이 되면 그 수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수법에는 8년 이후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업 시행자의 선택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사전에 감지하고, 첫 번째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그 공공리치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요. 그러한 리치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8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쓸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득법에 지정되어 있는 8년 임대 기한을 좀 지자체의 재량에 맞춰서 좀 늦출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임대주택. 뜻밖의 임대주택이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바라는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시위 중입니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란 입주자가 5년 또는 10년 동안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후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 10년 임대주택 제도가 10년 전서부터 이게 이제 그 법이 시행됐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만 가구가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거의 도래하고 있는 판교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분양전환을. 문제는 분양가가 10년 전 시세가 아닌 지금의 시세라는 건데요. 10년 임대주택이 처음 시행했던 거라서 그 국가가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를 믿고 적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보장될 줄 알았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사업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을 합니다. 여기다 사업을 하라고.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설 원가를 전부 다 주민들한테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건설 원가 100%를. 그리고 나서 월 임대료를 70만 원씩 또 사업자들이 그 관리 비용 형태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가장 시세가 올랐을 때 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특혜를 누리게 보장하는 제도예요. 과연 임대아파트의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당장 방 한 칸도 얻기 힘든 이들에겐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에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올려달라는 거 다 올려주고 내라는 거 다 내고 10년을 살아와서 저는 이 분양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왜 분양가 때문에 이렇게 이 많은 광화문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비 오는데 이거 촛불 시위를 해야 됩니까? 네? 이거는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이에요. 세계 국민의 3대 어머인.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임차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지어진 1800세대 규모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 올해 58세의 김명자 씨는 12평 임대아파트에서 5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의 생활비는 생계비 50만 원 정도가 전부.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로 20여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또 겨울에는 10만 원 또 이제 여름에는 좀 들쓰니까 이제 그럼 30만 원에서 네. 한 35만 원 정도로 그 아저씨랑 네. 두 분이 그렇죠. 생활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빠듯하죠. 뭐 진짜 사는 게 우습지요. 뭐 진짜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남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날들어 너는 맨날 벗고 다닌다 하면서 발견. 그럼 안 웃으면 어떡하냐고. 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누가 돈을 줘요. 안 주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나도 없어 하면 더 없어 보이고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없다 하면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이라도 있어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내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게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내가 이제 도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묵써가지고 저 목욕탕 가정마다 가지고 가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 팔아서 쓰고 이제 그렇게 묵을 써서 파세요? 예. 내가 이제 그게 얼마나 나와요? 그거요 한 모에 이제 5,000원씩에 팔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쓰는데 한 번 쓰는데 저기 이제 뭐랄까 5만 원 돈 벌어요. 한 번 쓰면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힘들게 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근근히 연명하다시피 하는 김명자 씨의 삶은 늘 궁핍합니다. 엄마 계세요? 김명자 씨는 수시로 아파트를 돌며 이웃을 살핍니다. 엄마가 자꾸 배 아프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엄마 병원이라도 가볼까 우리? 고령에 거동조차 힘든 어르신. 엄마 그럼 오늘 머리 잘리러 갈까? 오늘 아이고 못 가서 앉지를 못한대. 많이 힘들어? 예, 나 처음 저기 토요일날 일어나서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 엄마 그치? 뭐 도와주는 거 필요 없어. 왜? 밥 한 숟갈만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해요. 가야 되는데 엄마 그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잖아. 이러다 가지. 그냥 저기 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중환자실로 혹시나 가시면 그때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았어 엄마. 실제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난과 고독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저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죠 여기? 많죠. 거의 태반이에요. 장애자들도 많으시고 진짜 거의 그래요. 그리고 장애자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좀 없으신 분도 태반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뭐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막다른 골목에 돼서 들어오는 거지. 이게 여기는 성한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여기는. 이곳에서 14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1년에 한 두세 명씩 나와.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 술 이빨 먹고 베란다 문 열고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어. 저 백칠동에서도 엊그제 여자가 또 하나 죽었잖아. 백칠동? 여자가 죽어. 여자가. 술 드시고 그분도 오는 거예요? 여자들도 알코올 중독자들 많아. 그리고 담배가 없어가지고 담배가 한 가지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날 좋은 날은 이제 막 주워 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 5-6명 있어. 여자들이 담배를 못 끊는 게 집에서 죽어가지고 뭐 한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발견된 사람 수두룩한데 4,500원 막 4,800원. 이곳 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 생계비 안 깎이는 조건으로 가서 하면은 막 하루에 5만 원짜리가 됐든 7만 원짜리가 됐든 가서 일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했다는 거 그 조건을 더 많이 까버리니까 아니 생계비를 까버리는데 누가 일을 하고 왔어. 일 있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5만 원짜리 했는데 그게 있다. 그럼 5만 원 바로 다 까지는 거야? 다 까지는 게 아니라 6개월 5만 원씩. 5, 6, 3, 6배를 까본다니까. 6배를 깐다? 6배 까고. 6개월간 깐다니까 5만 원씩. 무조건 일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오라게 불어. 그래. 일을 못해 수급자들. 그래가 수급비를 다 까버리니까 일을 겁나서 못 한다고. 월급제로 잘 사이가 없어. 현재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50만 원. 소득과 생계비를 합쳐 5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만큼을 생계비에서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술로 무료함을 달래고 또 술에 취해 주위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우리 너 선배는 모르냐? 데리고 가. 너 향이 안 좋아해? 나야. 이렇게 살면 못 하겠어요. 국가에 피해만 주잖아. 차라리 한 사람 죽음으로써 국가
얼마씩 생계비를 주는 거 그 돈이 굳을 거 아니야. 진짜 소원하는 사람들은 주사 있잖아. 미리 그 죽는 거 그런 주사를 한 대씩 맞아갖고 빨리 죽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을 고쳐서라. 얼른 죽는 게 낫다니까. 안 죽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짓는 데까지만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어진 다음에는 사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걸 이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사업 시행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뿐이 아니라 다른 사회 서비스, 장애인, 노인분들 여러 사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지원이 매우 좀 미진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급 단계까지만 재정이 투입되고 이후 단계를 좀 국가가 나몰라라는 나라는 없다. 그 지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부서인 국토부에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국토부의 현실 인식은 우리가 바라본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구 임대아파트가 생긴 지 30여 년,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20만 호에 달합니다. 그만큼 고통받으며 사는 이들도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영구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퇴거를 하거나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빈집이 생기면 또 거기 들어올 분들을 갖다가 점수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 수급자고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에 가서 그 사시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게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임대주택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로 이렇게 정책을 짰고 이거는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었는지, 어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려가 사실 임대주택 정책안에는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현재 영구 임대주택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어떤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에는 조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된 또 다른 영구 임대 아파트. 요즘 이곳은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지금 깨진 자국이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 위에서도 떨어지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부식. 아파트 층과 층 사이 외벽은 특히나 더 부식이 심합니다. 얼마 전엔 콘크리트가 차량 위로 떨어지기도 했죠. 창각을 맞거나 아니면 어디 에어컨 시력에 맞아서 튀어서 사가 맞을 수도 있고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저런 부분. 저 이제 사람이 지나가시잖아요, 인도로. 돌 튀어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주민간담회로 오셔가지고 저희 임차인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또 다른 고민은 임대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상정을 했는데 20%씩 매년 마지막에 2015년 1,341만 1,000원이죠. 예. 그리고 중개 4단지. 지금 이제 10배.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득도 없이 그거를 내려면 벅차다. 그거 16만 8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면 2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조금씩 얻어가지고 내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것까지 이번에 왕창 오르니까 어떻게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70 넘은 사람들, 70대들 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한시적으로 그 수급자들도 탈락돼도 살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만들었나 봐요. 그때 신설을 해서 일반인도 사게 됐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못 사겠다 이거죠. 특히 이제 독거 세대들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루를 많이 토하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료가 5% 정도만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반으로 전환된 주민들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20%에 달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되 임대료는 그보다 소득이 높은 이들이 사는 국민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마다 20%씩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는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자기 소득의 몇 % 이상을 임대료나 유틸리티, 주거 그 기본 유지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도 그게 30%.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그 30%, 15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게 없고 그런 기준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은 그 들어가는 사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그 임대주택 정책 교과서 같은데 이야기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임대료 체계는 아직까지 우리는 안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임대료 체계를 갖다 바꾼다면 이 부담 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노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박창래 씨는 늘 따뜻한 방 한 칸이 그리웠습니다. 아유, 여기 이 집이 이렇게 놨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 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예? 뭐가 좋으셨어요? 뭐가? 어떤? 아, 이 집이 좋지. 그런 저기 음악 같은 거 내 살다가 이런 데로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게야. 초가집에서. 초가집에서 아저씨랑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저기서? 네. 이제 난구해다가 고쿠라게 불 떼고 이렇게 했어. 할머니는 나이 52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자 본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고 만날 그랬어. 애는 울으면 덩어리 짊어지고 댕기면 그런 거 주워다가 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 우유 사 먹이고. 아픈 옛 기억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있는 노인 전용 임대아파트. 쾌적하고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200 조금 더 넘었고 200도 조금 넘었고요. 월세가 38,000원에서 48,000원 정도라. 네. 아, 그거 내세요? 38,000원 LH에서 내줘요. 아, 내줘요? 그거는 수급자만 내주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수급자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이익이 말동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7만 원씩 그 사람들은 한 사람께 그렇게 주니까 그걸로 해서 대체할 수 있죠. 우리 많이 쳤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옥상에선 텃밭도 가꿀 수 있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선 복지관에서는 생활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좋고 자가 뒤에 끝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이응을 쓰시는데 박창래 할머니는 요즘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바둑, 탁구 등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때도 그렇고 국민임대 때도 그렇고 물량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영구임대주택은 당시에 25만 호 건설 계획, 국민임대주택은 100만 호 건설 계획, 이렇게 이제 물량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택을 지어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임차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공급하는 데 치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시행자 지정하는 것부터 또 택지를 개발하는 거, 또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건설 공급 중심으로 돼 있었다는 거가 어쨌든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좀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전을 할 시기가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이 분명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대주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했던 삶의 기억으로 남게 될 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미래도 밝아지지 않을까요?